야, 정영숙, 너 귀 먹었어? 도장 찍으라고 이 여편 내야. 병풍 뒤에서 날아온 목소리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엄마 영정 사진 앞에 엎드려 있던 제 등에 차가운 종이 뭉치가 날아와 꽂혔습니다. 이혼 신고서. 흰 종이에 박힌 검은 글자가 엄마 얼굴보다 더 선명하게 박히더군요.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우리 엄마 아직 저 차가운 데 계시는데. 관짝 닫기도 전인데 어떻게 이래? 제가 소리를 지르기도 전에 박철수가 제 멱살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64세 남자의 힘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억셌습니다. 제정신? 그래, 나 이제야 제정신 돌아왔다. 죽은 노인네 뒷수발하느라 내 집구석 꼴이 이게 뭐야? 3년이야, 3년. 내가 친정으로 달려가서 그 노인네 기저귀 갈 때 내 밥상은 누가 차렸어? 내 빨래는 누가 했냐고. 장모님이야. 당신 장모님이라고. 장모? 흥, 나한테 남겨준 건 빚더미뿐인데 무슨 장모야. 죽은 노인네 가는 길에 딸 홀가분하게 보내주는 게 마지막 효도 아니겠냐? 잔말 말고 찍어. 나 이제 내 인생 살 거니까. 그때였습니다. 장례식장 복도에서 또각또각 경쾌한 하이힐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조문객들이 수군거리며 고개를 돌렸죠. 화려한 모피를 걸친 여자가 빨간 입술을 비죽거리며 들어오더니 박철수의 팔짱을 꼈습니다. 오빠, 뭘 그렇게 오래 걸려? 나 다리 아파 죽겠어. 그리고 여기 특유의 노인네 냄새 나는 것 같아. 빨리 가자, 응? 박철수가 그 여자 앞에서는 순한 양처럼 웃더군요. 그러더니 제 왼손을 거칠게 낚아챘습니다. 이거 이제 너한테 필요 없지? 안 돼. 이거 나. 33년 전 그 사람이 끼워줬던 낡은 금반지였습니다. 손마디가 굵어져 빠지지도 않는 걸 그는 살점이 쓸려나갈 정도로 무식하게 잡아 뽑았습니다. 비명이 터졌지만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제 반지를 그 여자 손가락에 끼워주더군요. 자기야, 잘 어울리네. 이제 진짜 우리 시작이다. 엄마 영정 사진 앞에서 두 사람은 보란 듯이 웃으며 빈소를 빠져나갔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돌아온 집은 이미 내 집이 아니었습니다. 현관문 앞에는 제가 시집 올 때 가져온 낡은 자개함과 옷가지들이 담긴 박스 몇 개가 쓰레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도어락 비밀번호를 눌렀지만 돌아오는 건 차가운 경고음 뿐이었죠. 열어. 박철수, 당장 문 열라고. 제 외침에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하지만 나타난 건 남편이 아니라 장례식장에서 본 그 빨간 입술의 여자였습니다. 그녀는 제 분홍색 실크 잠옷을 걸치고는 코를 찡긋하며 웃더군요. 아줌마 아직 안 갔어? 오빠가 짐 다 빼놨다는데 왜 자꾸 소란이야? 여기 이제 내 집이니까 영업 방해하지 말고 가시지. 이거 나.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와. 박철수 나와. 방 안에서 박철수가 러닝 셔츠 차림으로 어슬렁거리며 나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제가 엄마 병수바라며 정성껏 끓여놓았던 공국 사발이 들려 있었습니다. 야, 정영숙. 너 아직도 상황 파악 안 돼? 이 집 내 명의야. 33년 동안 밥 얻어먹었으면 됐지. 뭘 더 봐라. 내 짐 저기 다 있으니까 들고 꺼져. 아, 저기 구석에 있는 저 똥단지들도 내 거니까 다 치워버려. 냄새나 죽겠으니까. 남편이 가리킨 곳에는 엄마가 평생 쓰시던 낡은 장독대와 단지 4개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이사 갈 때도 집을 수리할 때도 저런 거 왜 챙기냐며 구박받던 것들이었죠. 저는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지만 상간녀와 남편이 제 옷가지를 발로 툭툭 차는 꼴을 더는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 다 가져갈게.
당신 오늘 한 짓 분명히 후회하게 될 거야. 똑똑히 기억해. 후회? 아이고, 무서워라. 아, 후회는 너처럼 늙고 병든 노인네 뒷수발이나 하던 인생이 하는 거야. 가라가. 저는 트럭 하나를 불러 짐과 단지들을 실었습니다. 갈 곳이 없어 친척 아주머니의 시골집 창고 한 구석에 짐을 풀었습니다. 먼지 풀풀 날리는 창고 바닥에 앉아 멍하니 단지들을 바라봤습니다. 33년의 인생이 단지 4개와 박스 3개로 압축되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엄마 나 이제 어떡해? 나 이제 길바닥에서 죽나 봐. 울음조차 나오지 않아 꺽꺽대던 그때였습니다. 유독 묵직했던 작은 단지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평소 엄마가 보물단지라며 절대 손도 못 대게 했던 녀석이었죠. 저는 홧김에 그 단지 뚜껑을 열었습니다. 이깟 흙단지가 뭐라고. 이게 뭐라고 엄마는 그렇게. 뚜껑을 열자 퀴퀴한 곰팡이 냄새 대신 뭔가 매콤하고 쌉싸름한 냄새가 났습니다. 고추장이나 된장이 담겼던 흔적 위로 검은 비닐봉지가 꽉 차 있었죠. 저는 홀린 듯 손을 집어넣었습니다. 부스러? 손끝에 닿는 감촉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비닐을 꺼내자 그 안에 또 비닐, 그 안에 또 비닐이 겹겹이 쌓여 있었습니다. 마지막 봉지를 거칠게 찢어 발기는 순간 제 눈앞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어머나, 이게 뭐야? 비닐 속에서 쏟아져 나온 건 노란 고무줄로 칭칭 감긴 5만원권 돈뭉치들이었습니다. 한 뭉치, 두 뭉치, 단지 바닥 끝까지 돈이 꽉 차 있었습니다.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돈 냄새와 흙 냄새가 뒤섞여 코를 찔렀지만 제 눈에는 그 어떤 향수보다 향기로웠습니다. 그리고 그 돈뭉치들 사이 붉은 헝겊에 쌓인 묵직한 꾸러미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손을 떨며 펼치니 그 안에는 요즘 세상에 보기 힘든 두툼한 순금 비녀 2개와 알이, 굵은 금가락지 5개, 그리고 금거북이 1마리가 찬란한 빛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그 밑에 깔린 낡은 달력종이 1장. 거기엔 엄마의 삐뚤빼뚤한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 영숙이 고생 많은 거 엄마는 다 안다. 그놈 믿지 마라. 남자는 다 바람이다. 이 돈 시장통에서 내가 손톱 밑에 흙 박히며 모은 거니까 절대 뺏기지 말고 너 혼자 잘 살아라. 우리 딸 사랑한다. 엄마, 엄마. 저는 돈뭉치를 가슴에 안고 창고 바닥을 뒹굴며 오열했습니다. 엄마는 이미 알고 계셨던 겁니다. 사위라는 작자가 어떤 놈인지, 당신 딸이 어떤 지옥에서 살고 있는지, 그래서 치매 기운이 있는 와중에도 이 단지만큼은 제 눈앞에서 닦고 또 닦으셨던 거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비어버린 제 손가락, 박철수가 뺏어간 그 빛바랜 반지는 더는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 손에는 엄마의 목숨값과도 같은 금가락지가 쥐어져 있었죠. 박철수, 당신이 쓰레기라고 버린 이 단지가 내 인생을 어떻게 바꾸는지 똑똑히 보여줄게. 당신은 이제부터 지옥 시작이야. 엄마의 단지에서 나온 돈은 제 생각보다 훨씬 컸습니다. 빳빳한 현금만 억 단위였고 금부치들은 요즘 시세로 따지니 눈이 튀어나올 정도였죠. 하지만 저는 이 돈을 허투루 쓸 생각이 없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돈이 아니라 엄마가 평생을 시장 바닥에서 무릎이 나가도록 나무를 팔고 손마디가 뒤틀리도록 일을 해서 모은 엄마의 살점이었으니까요. 엄마, 지켜봐줘. 나 이제 절대 예전의 정영숙으로 안 살아. 가장 먼저 한 일은 금은방과 은행을 다니며 자산을 정리하는 것이었습니다. 60대 여자가 혼자 큰 돈을 들고 나타나니 보는 눈들이 예사롭지 않더군요.
아줌마, 이거 어디서 난 거예요? 혹시 훔친 거 아니에요? 황금은방 주인은 제 행색이 남루하다며 대놓고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습니다. 예전에 저였다면 아니에요. 저희 엄마가 주신 거예요라며 굽실거렸겠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사장님, 장사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손님 물건 귀한 줄 모르면 이 동네에서 금방 소문납니다. 감정 제대로 할 거 아니면 다른 데로 갈 테니 물건 내놓으세요. 제 당당한 태도에 주인의 안색이 변하더군요. 그렇게 자산을 정리한 뒤 저는 본격적으로 내 집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은 장례식장보다 더 차가웠습니다. 아이고, 아주머니. 혼자서 건물을 지으시겠다고요? 남편분은 어디 가시고? 이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설계부터 인허가까지 여자 혼자 감당 못해요. 그냥 아파트 전세나 알아보세요. 부동산 소장들은 저를 돈 많은 호구 취급하거나 아예 대화조차 섞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놈은 사기꾼 냄새를 풀풀 풍기며 제 돈을 노리고 접근하기도 했죠. 하지만 저는 33년간 박철수의 비위를 맞추며 살아온 여자입니다. 사람 속 썩어 문드러지는 냄새는 귀신같이 맡았죠. 저는 독하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매일 아침 도서관에 가서 건축 용어를 공부하고 등기부등본 보는 법을 익혔습니다. 다리가 부을 때까지 강남과 마포 일대를 걸어 다니며 유동 인구를 체크했죠. 그러다 눈에 들어온 곳이 바로 지금의 제 오피스텔 부지였습니다. 교통이 편리하고 병원이 가까운 혼자 사는 젊은 사람이나 노인들이 살기에 딱 좋은 자리였죠. 땅을 사고 건물을 올리기 시작할 때 진짜 지옥은 건축 현장에 있었습니다. 어이, 아주머니. 시멘트 비율은 우리가 알아서 한다니까? 여자분이 와서 뭘 안다고 감나라 배나라야. 현장 소장은 저를 우습게 보고 자재를 빼돌리려 했습니다. 저는 지지 않았습니다. 새벽 5시에 현장에 나가 인부들에게 따뜻한 커피를 돌리면서도 바닥에 깔리는 철근 개수를 하나하나 직접 셌습니다. 소장님, 설계도에는 철근이 15개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왜 12개뿐인가요? 이거 다 채울 때까지 오늘 일당 못 나갑니다. 우리 엄마가 남을 팔아모은 돈으로 짓는 집이에요. 대충 지어서 엄마 얼굴 먹칠할 생각 없으니 다시 하세요. 제 섯을 펄언 호통에 현장 인부들도 혀를 내둘렀습니다. 독한 할망구라는 소리가 뒤에서 들렸지만 저는 웃었습니다. 독해지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세상이라는 걸 엄마의 장례식장에서 뼈저리게 배웠으니까요. 건물이 한 층 한 층 올라갈 때마다 저는 벽돌 하나하나에 엄마의 이름을 새기듯 정성을 다했습니다. 복도 타일은 가장 밝은 색으로, 화장실 손잡이는 힘없는 노인들도 잡기 편한 것으로 골랐습니다. 그렇게 1년 뒤 제 오피스텔 엄마의 뜨락이 완공되었습니다. 준공식이 열리던 날 저는 아무도 없는 옥상에 올라가 하늘을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봤지? 나 이제 길바닥에서 안 죽어. 나 이제 건물주야. 한편 제가 이렇게 피눈물 나게 일어서고 있을 때 박철수는 어떻게 지내고 있었을까요? 제가 피눈물을 흘리며 공사 현장의 모래바람을 마시고 있을 때 박철수는 그 빨간 입술 여자와 함께 제가 33년간 일궈온 평생의 보금자리를 단숨에 팔아치웠습니다. 그 돈을 들고 그들이 향한 곳은 강남의 화려한 펜트하우스였죠. 박철수는 자기가 무슨 재벌이라도 된 양 굴었습니다. 매일 밤 최고급 양주를 들이켜고 제 명의였던 차를 처분해 번쩍거리는 외제차를 뽑았습니다. 야, 자기야. 나 평생 이런 기분 처음이야. 그 여편네랑 살 때는 된장찌개 냄새만 맡고 살았는데 이제야 사람 사는 것 같다. 하지만 박철수는 몰랐습니다.
그 여자가 매일 밤 그가 술에 취해 골아떨어질 때마다 거실 불을 끄고 그의 통장과 인감 도장을 꺼내 어떤 짓을 꾸미고 있는지 말입니다. 그 여자는 박철수의 이름으로 지인들에게 돈을 빌리게 하고 그 돈을 야금야금 자기 명의의 비상금 계좌로 빼돌리고 있었습니다. 박철수가 술 기운에 사랑한다. 내 전부를 너에게 주겠다고 호언장담할 때마다 여자는 비웃으며 그의 도장을 찍어댔습니다. 오빠, 우리 이 돈으로 나중에 제주도 가서 큰 펜션 짓고 살자. 오빠는 회장님하고 나는 사모님하고. 좋지? 허허, 우리 자기가 역시 최고야. 정영숙, 그 여편네는 이런 꿈이나 꿔봤겠어? 그 여자랑 있으면 숨이 턱턱 막혔는데 당신은 내 인생의 복덩이야. 두 사람은 거실에서 비싼 샴페인을 터뜨리며 제 흉을 안주 삼아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샴페인이 그들의 인생에서 터뜨리는 마지막 축배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겠죠. 그 시각 저는 완공된 제 오피스텔 1층에 작은 카페와 관리실을 차렸습니다. 저는 직접 얼굴을 보고 계약하는 걸 고집했습니다. 세입자가 오면 제가 직접 내린 차 한 잔을 대접하며 얼굴을 마주 보았죠. 우리 오피스텔은 제가 직접 쓸고 닦는 곳이에요. 가족처럼 편안하게 지낼 분들만 모시고 싶어서요. 건물주가 직접 깐깐하게 관리한다는 소문이 나자 동네에서는 그 집은 조용하고 안전하다는 입소문이 자자해졌습니다. 방은 내놓기가 무섭게 나갔고 저는 번듯한 오피스텔의 사장님으로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박철수의 소식을 전해주던 지인에게서 다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영숙 씨 소식 들었어? 박철수 그 양반 지금 난리 났어. 그 여자가 돈이랑 차 다 들고 튀었대. 그것도 모자라 여기저기 박철수 이름으로 빌린 돈 때문에 빚쟁이들이 그 집 문을 부수고 난리가 났다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소식에 저는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박철수라는 남자의 바닥이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빨리 찾아온 것이죠. 그런데 며칠 뒤 제 오피스텔 관리실로 낯선 번호의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거기 방 하나 났다고 해서요. 보증금 없이 월세로만 가능한 방 제일 싼 거라도 좋으니까 하나만 있을까요? 제가 지금 사정이 좀 급해서.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 비굴하고 쉰 목소리. 33년을 들어온 그 목소리를 제가 못 알아볼 리 없었습니다. 박철수였습니다. 자기가 전화한 곳이 누구의 건물인지도 모른 채 그는 장례식장에서 저를 길바닥으로 내몰 때는 언제고 이제는 자기가 그 길바닥에서 얼어 죽지 않으려 구걸할 곳을 찾고 있었습니다. 복수는 이제 제가 손을 대지 않아도 운명이 제 발걸음 앞으로 그를 데려다 놓기 시작했습니다. 박철수는 자기가 전화한 곳이 내가 주인으로 앉아있는 호랑이 굴인 줄은 꿈에도 모르는 눈치였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의 목소리는 예전에 그 당당하던 박철수가 아니었습니다. 술과 담배에 절어 갈라진 목소리, 그리고 무엇보다 누군가에게 쫓기는 듯한 불안함이 역력했죠. 사장님, 제가 지금 사정이 좀 딱해서 그렇습니다. 보증금은 어떻게든 한 달 뒤에 마련할 테니 우선 입주부터 안 될까요? 제가 정말 급해서요. 예. 저는 관리실 책상 위에 놓인 커피잔을 가만히 응시하며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사정이 딱하시다니 안타깝네요. 원래 저희 오피스텔은 원칙이 까다롭지만 마침 공실이 하나 있으니 일단 오셔서 상담부터 받아보시죠. 며칠 뒤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오후였습니다. 오피스텔 정문으로 낡은 점퍼 소매가 다해진 남자가 어깨를 잔뜩 움츠린 채 들어왔습니다. 빗물에 젖은 머리카락이 이마에 볼품없이 달라붙어 있고
한 손에는 테이프로 덕지덕지 감은 낡은 여행 가방 하나를 들고 있었죠. 박철수였습니다. 강남 렌트하우스에서 샴페인을 터뜨리던 기계는 어디로 갔는지 그는 로비의 화려한 대리석 바닥이 자기 발바닥에 닿는 것조차 조심스러워 보였습니다. 관리실 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리는 그의 손등에는 검버섯이 피어 있었고 마디마디가 거칠어져 있었습니다. 계십니까? 아까 전화드렸던 사람입니다. 저는 의자를 돌려 앉은 채 그가 들어오는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박철수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제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저 자기 앞에 놓인 입주 신청서만 뚫어지게 쳐다보며 굽실거렸죠. 사장님, 저 진짜 깨끗하게 살 사람입니다. 사고 안 치고요. 월세 안 밀리고 꼬박꼬박 낼게요. 제발 이 방만 계약하게 해주십시오. 지금 빚쟁이들이, 아니, 사정이 좀 복잡해서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하게 접힌 10,000원짜리 몇 장을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제 반지를 빼앗아 상간녀에게 끼워주던 그 오만하던 손이 이제는 10,000원짜리 몇 장에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박철수 씨, 얼굴 좀 보시죠. 계약하려면 서로 얼굴은 알아야 하지 않겠어요? 익숙한 목소리에 박철수의 어깨가 눈에 띄게 경직되었습니다. 그는 마치 귀신이라도 본 듯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 눈과 마주치는 순간 그의 눈동자가 사정없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정영숙? 박철수는 들고 있던 낡은 가방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쿵 하는 소리가 정적을 깨뜨렸죠.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입을 벌린 채 저를 쳐다봤습니다. 내가 왜 여기 있어? 아니, 내가 어떻게 여기 사장님은 어디 가고 내가 왜 앉아 있느냐고. 저는 여유롭게 다리를 꼬고 앉아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박철수 씨, 여긴 내 건물이에요. 내가 내 돈으로 땅 사고 내 땀으로 벽돌 쌓아 올린 내 집이라고요. 왜 장례식장에서 나 쫓아낼 때는 내가 평생 길바닥에서 굶어 죽을 줄 알았나 봐요? 박철수의 안색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도망치려 뒷걸음질을 치다 복도에 세워둔 대형 화분에 부딪혀 비틀거렸습니다. 이럴 리가 없어. 내 엄마가 남긴 건 빚뿐이라고 했잖아. 내가 무슨 수로 이런 건물을. 이건 사기야. 말도 안 돼. 사기? 당신이 그 여자한테 전 재산 털리고 쫓겨난 게 진짜 사기지. 우리 엄마는 나한테 당신 같은 인간한테서 벗어나 당당하게 살라고 마지막 선물을 남겨주셨거든요. 당신이 쓰레기라고 버리라던 그 단지 속의 말이에요. 박철수는 한동안 멍하니 저를 보더니 갑자기 무릎을 털썩 꿇었습니다. 자존심이고 뭐고 이미 바닥난 상태였죠. 영수가, 내가 잘못했어. 내가 미쳤었나 봐. 그 여자가 나를 등쳐먹고 도망갔어. 나 지금 수중에 단돈 10만 원도 없어. 제발 예정 생각해서 방 하나만 내줘. 나 이대로 나가면 빚쟁이들한테 죽어. 로비에는 입주민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들려왔죠. 저 사람 누구야? 거지인가 봐. 저는 무릎을 꿇고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으려는 박철수의 손을 차갑게 뿌리쳤습니다. 예정? 당신이 내 손에서 반지 뽑아내던 그날 우리 정은 다 타서 제가 됐어. 박철수 씨, 여기 방 구하러 왔다고 했죠? 우리 건물은 사람다운 사람만 받아요. 당신 같은 인간이 들어오면 내 건물 가치가 떨어져서 안 되겠네. 저는 보안 요원을 향해 손짓했습니다. 이분, 우리 오피스텔 손님 아니니까
밖으로 모셔다 드리세요. 아, 그리고 저기 바닥에 떨어진 10,000원짜리들도 챙겨서 보내주시고요. 우리 건물 바닥 더러워지니까. 박철수는 보안 요원들에게 양팔을 붙잡힌 채 질질 끌려나갔습니다. 영수가, 정영숙, 나 좀 살려줘. 한 번만 방 한 칸만 내달라고. 그의 비명 섞인 구걸이 빗소리에 묻혀 멀어져 갔습니다. 저는 그가 흘리고 간 낡은 가방을 바라보며 싸늘하게 의졸였습니다. 인과응보. 당신이 심은 대로 거두는 거야. 박철수. 보안 요원들에게 끌려나간 박철수는 그대로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이미 갈 곳도 비빌 언덕도 없는 막다른 골목에 몰린 인간은 이성을 잃기 마련이죠. 그는 다음 날부터 제 오피스텔 정문 앞에 자리를 잡고 앉아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건물 주인 나와. 정영숙, 이 독한 여편네야. 조강지처가 남편을 길바닥에 내팽개치는 게 말이 되냐고. 그는 지나가는 입주민들을 붙잡고 억울하다는 듯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낡은 점퍼는 비에 젖어 쉰내가 났고 며칠 세수도 못한 얼굴은 꾀죄죄하기 짝이 없었죠. 저는 관리실 모니터로 그 광경을 가만히 지켜보다가 조용히 휴대폰 하나를 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로비 문이 열리자 박철수가 미친 듯이 달려들었습니다. 정영숙, 이제야 기어 나오냐? 당장 방 하나 내놔. 아니면 나 여기서 한 발짝도 안 움직여. 내가 어떻게 이런 건물을 세웠는지 동네방네 다 떠들고 다닐 테니까. 저는 당황하는 기색 없이 조용히 휴대폰의 녹음 버튼을 눌러 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박철수 씨, 지금 당신이 하는 말 전부 녹음되고 있어요. 그리고 저기 CCTV 보이시죠? 당신이 우리 입주민들 위협하고 영업 방해하는 거 이미 증거로 다 남았어요. 경찰 부르면 당신은 바로 유치장애인데 정말 계속할 거예요? 박철수는 주춤하며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저는 그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당신 나한테 방 내놓으라고 소리치기 전에 이거부터 봐요. 저는 서류 뭉치 대신 지인에게서 받은 그 여자의 최근 근황이 담긴 사진 몇 장을 보여주었습니다. 박철수의 전 재산을 들고 튀었던 상간녀가 다른 젊은 남자와 웃으며 호화롭게 지내는 모습이었죠. 당신이 여기서 나 붙잡고 늘어지는 동안 당신 전 재산 들고 튄 그 여자는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있더라고요. 당신 인생 망가뜨린 건 내가 아니라 당신이 선택한 그 여자 아니야? 왜 그 여자한테는 가서 한마디도 못하면서 33년 동안 당신 뒷바라지한 나한테 와서 행패야? 박철수는 사진 속 여자의 얼굴을 확인하자마자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변하더니 이내 힘없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분노와 허망함이 동시에 몰려온 듯 입술을 파르르 떨더군요. 이 인간이 감히 나를 속이고 내 돈을. 당신이 장례식장에서 내 손가락에서 반지 뽑아낼 때 이미 당신 복은 그때 다 달아난 거야. 동네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망신 더 당하고 싶지 않으면 당장 가요. 당신 같은 인간한테 줄 방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으니까. 주변에 모여있던 입주민들이 하나둘 손가락질을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저 사람이 그 장례식장에서 행패 부렸다던 그 전 남편이야? 세상에 얼굴 보기도 민망해라. 얼른 가요, 아저씨. 박철수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는지 낡은 가방을 챙겨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자기가 내뱉은 독설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사실을 그제야 깨달은 듯 고개를 푹 숙인 채 멀어져 갔습니다. 멀어지는 그의 등 뒤로 33년이라는 지독했던 악연의 그림자도 함께 거치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그가 떠난 자리를 물청소로 깨끗이 닦아내며
마음속의 찌꺼기도 함께 씻어내렸습니다. 폭풍우가 지나간 저녁, 저는 따뜻한 차 한 잔을 들고 엄마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제가 매일 아침 직접 닦은 반짝이는 복도, 제 손으로 하나하나 고른 고운 타일, 그리고 마당 구석 정성껏 심은 화단의 꽃들. 이 모든 게 우리 엄마가 새벽마다 시린 허리 굽혀가며 푼돈 모아 제게 남겨주신 엄마가 지어준 제 집이에요. 박철수는 그날 밤 보증금 싼 고시원 방 하나 구하지 못하고 차가운 빗속을 헤매고 다녔다고 들었어요. 하지만 저는 이제 그 사람 소식에 가슴 한 구석도 떨리지 않습니다. 지금 저는 따뜻한 온기가 도는 방 안에서 엄마 사진을 마주보고 앉아 향긋한 차를 마시고 있습니다. 33년 만에 처음이에요.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며느리도 아닌 오로지 나로서 보내는 이 평온한 저녁이요. 이게 제 인생이에요. 남에게 뺏기고 짓밟히던 시간 다 지나가고 이제야 진짜 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저 정말 행복해질게요.